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3년 한중 불안한 출발, 대중전략 균형점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적인 석학, 이 조지프 나이가 새벽부터 이 피크 차이나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무섭게 성장했던 중국의 경제가 이제는 피크,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중국의 고도 성장은 이제 접을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 10년 전부터 뉴노멀이라는 말을 정확히는 한 2014년, 15년부터 했는데, 예.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도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그 당시부터 이제 중국은 중속 성장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중국 경제에 주목했던 이유는 여전히 중국은 잠재 성장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지프 나이 얘기대로 이제 잠재 성장률도 까먹고 있는 거 아니냐. 아하.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이 3, 4% 정도로 약화가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위 차이나 피크, 이제 차이나의 시대는 접는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 경제를 바라보고는 이 낙관론과 비관론 이렇게 네.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관세가 우세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이 코로나 통제도 잘 못했고 그동안 이제 봉쇄 때문에 경제를 너무 압박해놔서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었던 잘 아시는 부동산 네, 맞아요. 거품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분야 정부 부채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뭉쳐 있어서 네. 이게 자칫하면 이제 금융위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래서 올해도 특별한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좀 비관적 시각이 있는가 하면 몇 개 안 됩니다만은 네. 이 경기 전망 기관 중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중국이 기저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정부가 무엇보다도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제 회생 기조에 전폭적인 어떤 힘을 쏟을 거기 때문에 네. 5%대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시장 신뢰가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기업들은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지만 네. 여전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지속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형 기업들 또 AI 기업이라든가 예. IT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망을 나름대로는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인구가 그동안 중국은 인구 보너스 효과라는 것, 인구가 성장하면서 경제 발전을 추동한 네. 이런 부분의 시대도 이제 저무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 절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과거와 같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를 하네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하면 사실 정말 수많은 인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인구 쪽에도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도 같이 봉착해 있다는 점. 그래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는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가운데서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수출이 굉장히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누차 여러 언론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정부도 사실은 작년에는 대중 무역 의존도가 23%로
지난 24.9%, 25%보다는 한 2% 정도 줄었어요. 줄었다고 그래서 의존도가 떨어진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수출품의 대부분이 중간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중간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완제품이 돼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무역 생태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봉쇄를 하고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대중 수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생겼어요. 8개월 연속으로.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한 원부자재들 이 부분은 중국 아니면 대체 시장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적자도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흐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역 의존도는 우리가 옆에 저런 거대한 시장을 놓고 있는데 못 쓴다면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게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가 그 중국의 나홀로 성장을 지켜볼 때 한국은 그 중국 성장의 효과, 차이나 이펙트를 제대로 봐서 한국도 동반 성장한 국가입니다. 네. 많은 국가가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벽에 부닥친 건데 어쨌든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었고 예. 중국은 끝까지 안 풀고 있었고 그러다 이제 12월 말부터 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부 긍정적인 시각은 중국이 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자신들도 리오프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시장을 열겠다. 그렇다면은 과거보다는 한국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분야나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똑같거나 뭐 당연히 변했겠지만 예. 어쨌든 중국이 시장을 열므로써 한중 경제 관계 구조적인 이런 뭐 멀리서 원자재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운송비 많이 들여서 수출하는데 한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한중 간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미 이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하반기 정도부터는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 교류가 강화가 되면 그렇죠. 또 협력 분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이제 기대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중 경제 관계 30년을 쭉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예. 처음에 주력 수출품 수입품과 지금의 주력 수출품 수입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에너지, 기후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한중 간에 어떤 부분이 새롭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노력이 이제 올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어쨌든 예. 지금까지의 구조로는 경쟁하는 분야가 협력 분야보다 더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경쟁 안에도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원년이 아마 올해 돼야 될 거고 그런 데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죠. 우리도 교류가 그만큼 잘 안 돼갔고요.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서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긍정적인 면모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와 지금의 달라진 것들이 꽤나 있다는 말이죠. 많이들 체감하실 텐데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텐데 문제는 지금 한중 관계가 분위기가 약간은 좀 쎄해졌습니다. 네, 네. 새해 들어서는 거의 뭐 반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 이것도 네. 중단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이 대응 차원인 것 같기는 한데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좀 있어요. 네. 그 실제로 작년 12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리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그래도 양국 간의 첨예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두 정상이 최대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중요한 국가다, 네. 협력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를 잘 띄웠는데 맞습니다. 그 중국의 외교 라인이 사실은 그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전랑 외교라는 거 있잖아요. 네, 늑대 전사 외교, 강압적 외교 이거를 하는 외교 라인이 구축이 됐어요. 그게 바로 지난 외교장관이었던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정치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으로 올라가서 중국 외교의 수장이 됐고 주미 대사였던 친강이라는 주미 대사가 이제 들어와서 외교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12월 30일로 이제 실제로 지명이 됐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3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라인이 출범을 할 텐데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좀 중국의 강성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위드 코로나 사실 이 위드 코로나도 아무 조치 없이 저렇게 하면은 저건 전 세계에 사실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은 몇 년간 상호 협력을 하고 백신을 맞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격리를 하고 막 이런 조치를 통해서 겨우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그렇죠. 분위기로 이제 진정을 좀 들어왔거든요. 네. 시켜놨는데요.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봉쇄만 하다가 갑자기 탁 풀어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같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리고 중국인들이 볼 때 가장 가깝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여행이든 뭐 그다음에 한국 제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 아마 이제 해외여행 대상지가 될 텐데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비자 입국 비자를 좀 제한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한 조치를 내렸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건 아닙니다.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내렸더니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 비자 발급 제한을 하겠다. 예. 근데 우리가 한 것보다 범위가 훨씬 커요. 훨씬 넓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외교 관계는 중국이 상응 조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상응 조치 하는 거야 중국의 입장이니까 전략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거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 정서가 예. 더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리오프닝을 해서 교류가 되고 관광, 소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이 네. 찰나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또 이제 벽에 부닥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결과가 온 건데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상황을 보면 한중 양국이 이 부분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거는 약간 좀 피하고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도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 오래 끌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중국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다 감염이 돼야 네. 결국은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죠.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만 나는 예외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결국은 겪어왔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광주, 광동 지역 이런데 이 대도시들은 이미 80% 이상이 감염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 조치 막 이런 걸 하면서 네. 압박을 할 이유가 없다. 제가 볼 때는 대도시들은 1, 4분기 정도면은 큰 폭풍이 지나갈 거고 네. 중소도시도 상반기 정도면 그런 어떤 흐름을 겪을 거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면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방역의 정치와 지금까지 한 방역이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충돌입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건데 중국이 정말 대국이 되려면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다른 나라도 생각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한중이 두 손을 좀 맞잡고 긍정적인 미래로 달려나가야 될 텐데 이 새해부터 좀 얼어붙어 있는 관계 때문에 많이들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이다라는 또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이런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지금 뭐 사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그 치포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사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가 나오진 않을지 우려할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대중 비자 제한에 대해서 우리보다 그 비례 원칙에도 어긋나는 대응을 더 포괄적으로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 제한 조치가 예정이다 그랬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네. 비자 제한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이 계속 우려해왔던 한국의 대미 접근, 대미 경사, 미국 편 드는 거 아니냐. 거기에 한미일이 또 같이 협력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거죠. 구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라는 네. 메시지를 이제 발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편으로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더 이상 못 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중국 압박이라는 거를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라는 4개 나라의 협의체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예. 이제 기술 패권이나 이런 거는 내용적으로는 취4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사실은 취4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네덜란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게 페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 지금 이 소위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재 부품,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그렇습니다. 그죠? 뭐 한국은 이제 메모리고 뭐 대만 TSMC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분야가 더 센데 어쨌든 이걸 엮어서 중국의 공급망을 와해시키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IPEF라는 거거든요. 인도 태평양 소위 경제 뭐 틀이죠. 일종의 틀. 네네. 아직 뭐 된 거는 아닌데 이 경제 틀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너무 한국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앞으로도 예. 계속 발출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중 관계가 이런 갈등 관계를 가게 되면 뭐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협력한 건 없지만 북핵 문제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드 배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사드 한한령이나 이게 중국이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사실 거두진 못했어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더 미국과 가까워야겠다.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야겠다. 물론 정권이 바뀐 것도 있지만 예. 이거는 중국한테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과거와 같은 한한령이나 이런 경제보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이 다시 반복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봅니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그리고 제가 지적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자국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을 공략하는 틀로 쓸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굳어가고 있는 한중 관계에 좀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또 역시나 이런 그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때 미국이 빠질 수가 없겠네요.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미주 외교수장이 새해 첫 만남을 하게 되는 건데 모두가 뭐 주목을 하고 있죠. 네네. 시진핑 3기 이제 새로운 좀 대외 전략이 확인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실 작년 발리에서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한번 했죠. 네.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회담이었어요. 이제 그동안 화상으로 하고 이러다가 대면으로 이제 회담을 했는데 물론 서로 각자 얘기만 했습니다. 네. 딱 두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핵이 터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이 미국 편 들었다고 기분 네. 나빠했지만
이 핵물질 확산에 대한 그 공감대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사실 합의한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합의의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이제 2월 초에 토니 블링컨이 먼저 네. 중국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과정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워딩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싸울 것이다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 갈등이 존재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걸 네. 가지고 충돌을 하지 말자. 그래서 키신저가 그 만난 게 군사적인 어떤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조는 갈등이 충돌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부분은 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 대목에서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에서 이제 소위 나홀로 제로 코로나 해서 천덕꾸러기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서 지금 다 감내해야 되는 더 싸워서 고립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이제 관리하겠다는 뜻을 보일 거고 결국은 블링컨과 왕이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서는 일종의 갈등을 관리하는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보내줄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일부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무역 문제, 네. 뭐 기술 패권 문제, 대만 문제, 그 다음에 뭐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가는데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거기에 양국의 국내 사정이 너무 급하다. 네. 미국은 또 내년 대선전으로 들어갔고 네. 시진핑은 지금 3기가 인재 출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극렬한 충돌보다는 관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간에 지금 각자 상황이 지금 각자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쓸데없이 이 충돌로 커지지 않게 비화되지 않게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 지난해 미국과 중국 무역액을 보니까 이게 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둘 간의 경제 의존도는 더 깊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그 미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여러 번 특히 트럼프 때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이런 데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이 돼서 다시 말하면 국제 분업체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 거를 안 쓰면 그게 뭐 원자재든 부품이든 중간재든 안 쓰면은 종합적인 물건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네. 그럼 미국도 결국 중국 걸 사다 써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 그 중국을 때려서 중국이 내가 미국과는 잘 지내야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미국 말을 들어야겠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중국이 볼 때는 이 제품은 미국이 안 사갈 수가 없는 제품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결사항전을 하면서 트럼프 시기를 싸운 거예요. 네, 배짱. 사실 바이든은 예. 올라오고 나서 완전한 디커플링이 어렵다라는 걸 일찌감치 감지를 하고 기존 거보다는 새로운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 거기에 인권과 민주 이런 걸 더해서 압박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디커플링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시진핑 3기 지도부 입장에서도 결국 미국과의 경제관계 강화가 중국 경제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로 이 갑자기 회복되기가 어려운 구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일단 양국의 지도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호 의존성은 상당히 깊어졌고 예. 이 부분을 겉으로는 으르렁거리겠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떻게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가가 미중 간에 훨씬 관건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양국은 수사보다는 실질 관계가 그러니까 수사가 실질 관계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네. 뭐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사실은 실질 관계에서는 실속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말만 거칠게 하고. 네. 취4라든가 이런 데서도 한국이 무조건 무턱대고 서방 편이나 미국 편만 들다가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만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유럽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이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이 외교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의 케빈 매커시의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대만 문제는 또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럼 2024년 올해 미중 관계 이것도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인권, 대만, 네. 기술 패권 이 부분은 서로 너무 평행선을 가는 건데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 지도자로서는 이게 잘못 처리하면 네. 이 지도자의 덕목에 엄청난 흠집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메카시 의장 얘기하셨지만 메카시 의장이 15번 만에 이게 의장이 됐어요. 네.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못 믿었다는 거죠.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화당 강경파들이 그 다짐을 받고 마지막에 표를 줬기 때문에 네. 하원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했고 실제로 중국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중국 특별위원회는 중국에 대한 거를 보다 규범적이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정치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가 의회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걸 집행을 하는 거를 행정부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지난번에 미 하원 의장, 펠시 의장도 방문한 게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 만류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겠다는데 마찬가지로 메카시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을 자극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는 자칫하면 역효과가 더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가고 나서 소위 이 3차 대만 해협 위기라고 할 만큼의 미사일 훈련이나 이런 과거와는 달라진 그리고 대만 해협이 대만 본토와 대만 섬이 해협이 135km입니다. 근데 그 중간선을 걷어요. 원래 영해 12L이 백타적 경제소역 200L인데 135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가운데를 하고 서로 영해로 인정하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펠로시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이후에 지금은 중국의 군용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영공 침범을 기정사실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만 사람들도 불안하게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복잡하네요. 네, 양자 관계는 싸울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 10월 12일 백악관 국가전략 보고서도 싸워서 중국을 물리칠 거다가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으면 지도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자간 협력,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하는 분위기를 국제적으로 발출을 하면서 갈등 관계가 계속될 거다. 제가 이렇게 갈등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미중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다. 상수로 놔두고. 네, 상수로 놔두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소위 희망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전제를 자꾸 세우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이게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는 점 여러분도 지켜보시는 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또 중국 이야기로 더 집중을 해볼 텐데 류호 부총리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새벽이 코앞이다. 그러면 이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높여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과 행정부, 정부가 모두 다 경제 회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사활을 걸고 있죠. 당연히 실무 최고 부총리로서
물론 이제 류호 부총리는 2월 말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부총리가 오는데 어쨌든 중국의 그 고위급 관료로서 중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고 다보스 포럼 가서 이제 중국이 아쉬운 게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데는 1년에 1,100만 명을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와, 1,100만 명. 1,100만 명을 예. 계속 취업을 시키려면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가 국내 기업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면 지속적인 외자가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일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 지금 이제 중국의 교육도 대졸자들도 굉장히 많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이 청년 실업률이 17%, 8%대란 네. 말이죠. 그러면 대졸자의 5분의 1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들의 대중 투자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네. 외국 기업도 들어오면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중국을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호소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내부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특히 그 시진핑이 3기 체제 출범하기 전에 시장 지향적이기보다는 뭐 약간 그 당의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사회주의 지향적인 뭐 공동부유라든가 빅테크 기업 규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예. 물론 작년 1년 동안은 그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그 리오 부총리가 굉장히 다보스 포럼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계획 경제로 절대 안 돌아간다. 네. 그리고 계속 개방형 경제를 할 거고 외국 기업들 계속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는 뜻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런 의만큼 중국이 지금 절박하다. 정말로 중국이 그런 모습을 선의의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정부가 막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원리라는 거는. 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저기에 배타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기업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런 시장의 신뢰, 국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지금은 중국이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역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한중 관계 좀 풀리기 위해서 실용적인 대책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중 관계가 지금 이제 작년이 30주년이었어요. 네. 30주년이었고 뭐 세계 외교의 기적이다. 그리고 뭐 3천억 불이 넘는 네. 그 무역액, 그 다음에 1,000만 명, 그 코로나 이전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수요야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안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의 위협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의 최대 조력국인 중국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정부에 따라서 그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는 데가 있고, 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우리는 미국이랑 더 친한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는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어떤 큰 흐름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한국과 중국이 양자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다.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국이 뭐만 하면 중국은 니네 미국 편이라서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든 거를.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중 간에 정말 양자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특히 중국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국토가 크고 지방정부가 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광동성의 GDP가 한국 GDP보다 더 많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지방 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분야를 찾고 경쟁이 많지만 산업의 경쟁이 많지만 산업 내에서의 협력, 경쟁 속에서의 협력 이런 거 찾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네. 지금 핸드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이 삼성 부품만 갖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국 부품도 들어가고 뭐 구글 것도 들어가고 다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산업 내에서의 무역의 협력 분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도자들의 의지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중국은 한국 대통령 와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예요. 그것도 저는 성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중을 하고 이런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만드는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 시 주석이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네. 가면 사드를 용인한다는 건가? 이거야 자존심도 상하고요. 네, 그렇죠. 한알령을 뭐 공식적으로 안 내렸다고 그러지만 아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예, 예. 그거를 또 풀어준다는 뜻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그래서 한중 양국이 지금 소위 지도자 교류를 통해서 갑자기 뭐가 활성화되고 할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조급할 필요 다만 없다. 이제 이 밑에 이런 그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양자 간의 틀을 찾아서 양국 관계를 기준점을 새로 잡아서 정상화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된다면 뭐 한중 관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더 이상 나빠질 상황도 아니다. 특히 경제 교류 같은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혁 교수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준혁 교수님과 함께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